네, 안녕하세요. 인생 서점입니다. 자, 오늘 당신이 옳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정혜신, 출판사는 해냄, 출간일은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계 세우기에 대한 내용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공감의 관역, 총 6가지가 책의 저자가 단계별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중에 2가지, 세 번째와 네 번째, 공감의 관역 2가지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 외에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 강렬한 메시지들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충분히 사색하고 사유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정에 집중하기. 사람의 속마음은 무의식적 욕구나 욕망뿐 아니라 살아오며 겪었던 상처와 그 감정들,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오래된 기억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캄캄한 곳이다. 나의 일상은 쓸고 닦고 아름답게 꾸미느라 환하게 불을 밝혀놓은 곳이지만 속마음에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살진 못한다. 그래서 속마음은 형광등마저 깜빡이는 반지하 방처럼 대체로 캄캄하다. 더구나 속마음은 그걸 보호하는 방어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벽의 다른 이름은 방어기제다. 그 벽은 속마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과도한 방어는 오래된 상처들을 가둔 채 굼게 만들기도 한다. 치열한 속마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이 가득 찬 속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모순되는 그 일을 마법처럼 해내는 것이 공감이다.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과 문고리. 머릿속에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의 약도를 그려보자. 속마음으로 찾아 들어가다 보면 캄캄한 곳에서 높고 길고 단단한 벽을 만나게 된다. 그것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 문이 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그의 깊은 속마음 이야기로 들어가려면 그 문부터 찾아야 한다.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면 벽을 더듬던 손이 문을 만난다. 존재 자체가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존재에 주목하고 집중할 때 문이 반응한다. 영화처럼 감옥의 단단한 벽을 넘기 위해 숟가락으로 땅을 판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벽 어딘가에 있는 문을 찾으면 단숨에 벽 너머로 이동할 수 있다. 존재 자체를 터치하는 일은 높고 거대한 벽에서 상처의 원형이 위치한 속마음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문을 찾는 일이다. 문을 찾은 후에는 문고리를 찾아 돌리면 된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이다. 공감관역의 마지막 동그라미는 존재가 느끼는 감정이나 느낌이다.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공감은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어느 회사 대표의 일주일 일정을 듣다가 내가 물었다. 일주일간 그렇게 뛰어다닌 자신을 유체이탈한 영혼처럼 몇 발자국만 빠져나와서 본다면요. 지금 자기한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러자 그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당분간은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는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설명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상황을 물은 게 아니고요. 그런 자신을 쳐다보면서 또 다른 자기가 어떤 느낌을 가질지 그게 궁금해요. 현실적 당위 말고 당신의 느낌은? 이라고 재차 물은 것이다. 멍하니 있다가 그가 말했다. 답답해 보여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의 말은 속도가 느려지고 어눌해졌다. 나는 그에게 지금 당신의 말이 느려지고
버벅대는 게 느껴지느냐고 물었다. 진짜 자기 말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 얘기해줬다. 가성이 아니라 자기 육성이 처음 나와서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그는 안심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그는 자기 느낌을 마주하면서 문고리를 돌리고 자기 속마음으로 들어갔다. 그 속마음 이야기는 그날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 밖에서 주먹 쓰고 나쁜 짓 하며 돈을 버는 남자가 밤에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빨리 이 일을 정리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건 아이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자극하는 특별한 자극체여서다.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 놀고 싶어,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라는 식으로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만 반응하는 존재다. 아빠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빠가 키가 큰지 작은지 상관하지 않는다. 아빠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한 존재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은 어떤 당위보다 더 강하게 그의 존재를 자극한다. 제대로 사는 쪽으로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 존재 자체의 느낌이 만져지며 사람은 움직인다. 벽을 뚫고 부수지 않아도 문을 찾고 문고리를 돌리면 금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존재의 느낌에 정확하게 내려앉는 공감은 세상의 어떤 훌륭한 설득이나 계몽, 조언, 심지어 어떤 강력한 항우울제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을 돌려놓는다. 내 일생 잊을 수 없는 밥상이란 주제로 4명씩 둘러앉아 자기 기억 속 어느 날의 밥상을 떠올리는 치유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중년 여성이 10살적 이야기를 꺼냈다. 아빠와 크게 다툰 엄마가 집을 나가고 맞은 첫 번째 일요일 점심, 아빠가 동네 정육점에 가서 삼겹살을 사왔다. 거분 비닐에 담긴 삼겹살을 꺼내 아빠와 사남매가 말 한마디 없이 고기를 구워 먹던 그날, 그 밥상을 떠올리며 그녀는 늘 위태롭고 외로웠던 자기 삶을 토로했다. 다른 세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 중간중간에 그의 마음과 느낌을 물을 수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자기 마음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충조평판은 절대 금지다. 충조평판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의미합니다. 존재 자체와 존재의 느낌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그런 방식으로 4명이 돌아가며 자신의 잊을 수 없는 밥상을 얘기한다. 그렇게 존재와 존재의 느낌에 집중하면서 화자를 온전히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단단한 벽에서 문을 찾고 문고리를 찾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속마음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이 간단한 규칙에 따라 얘기를 한 것뿐인데 결과는 놀랍다. 한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동안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다고 말한다. 어떤 이는 그동안 가족 안에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다고도 한다. 존재 자체와 존재가 느꼈던 감정과 느낌만 주목해서 묻고 얘기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한 것일 뿐 어느 누구도 해석하고 분석해 준 일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 처방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낸다. 똑같은 시간 중에 상호 모순되는 여러 깨달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 전문가가 끼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복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도 아니다. 상처를 끄집어내려고 유도하지도 않는다. 남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경험을 한 사람이 간증하듯 남들 앞에서 자기 깨달음을 전한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의 폭포수 같은 집중과 공감 속에서 자기 속마음을 만나며 자기에 대한 맞춤 처방을 스스로 찾아낸다. 놀랍지 않은가? 자기 존재와 그 느낌을 만나고 공감받는 사람은 특별한 가르침이 없어도 자신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길을 알아서 찾게 된다. 그것이 정확한 공감의 놀라운 힘이다. 억누른 상처를 치유하는 메스이자 연고. 상처는 속마음에 꽁꽁 숨겨져 있다. 드러나면 더 불리해지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거라는 피해 경험 때문이다. 상처를 꺼냈다가 차가운 무관심이나 예상치 못한 비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깊숙하게 묻고 살지 않을 것이다. 상처 드러내기와 관련해선 피해의식이 아니라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눌러든다. 상처를 누리며 지내는 시간은 혼돈의 시간이다. 애증과 분노, 자책의 감정들 사이를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탈진의 시간이다. 널뛰는 감정에 휘둘리는 게 힘들어 방법만 있다면 그 시간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다. 상처를 다 드러내고 살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 억누르고 살아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상처를 지나치게 억눌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억누르려고 해도 두더지처럼 튀어오르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고통도 많다. 그런 경우는 상처를 꺼내고 해결해야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심리적 조망권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친구의 어린 시절 엄마에 대한 기억이 주로 맞았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을 시키며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마구 때리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들인 제 친구를 발길로 걷어차고 뺨을 후려쳤대요. 어린 시절 내내 가정폭력으로 시달린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그의 질문에는 그가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과는 별개로 치유와에 관련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겪고 자란 사람 일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적인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를 유일하고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심한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 일반의 범주에 넣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든 직장 상사에게 고통을 받는 친구든 연인이나 부모 자식의 첨예한 갈등이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당사자 자신이 느끼는 자기 속마음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란 특정 문제에 대해 외부에서 던져주는 전문적인 코멘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뒤엉킨 자동차들처럼 상처 입은 자기 마음결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며 분리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뒤엉켜 있던 마음결을 안개가 거친 후에 풍경 보듯 하나씩 뚜렷이 보는 일이다. 아, 그때 내 마음이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이 나왔던 거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구나. 그렇게 자신과 자기 상황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을 때까지 묻고 공감하고 또 묻고 다시 공감해주는 일을 반복해주는 것이 옆에 있는 공감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자신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곁에 함께 있으면서 주저앉으려 하면 함께 주저앉아 있어주고 그 과정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등 엉뚱하게 해석하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다시 묻고 들어주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주면서 함께 갖는 사람이 공감자다. 상처와 혼돈 속에 있는 사람에게 길 건너에서 전문적이고 일방적인 답을 전해주는 사람은 공감자가 아니다. 공감자가 아니면 전문가도 될 수 없다.
그런 방식으로는 상처 입은 사람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 마음은 외부에서 이식된 답으로는 절대 정돈되지 않는다. 답은 밖에서 오지 않고 언제나 내 안에서 발견돼야 내게 스미고 적용된다. 자기가 처한 상황의 실체, 자기 마음의 실체를 하나하나 뚜렷이 보고 느끼면서 자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조망권을 확보해야만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한다. 온 몸,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않은 일이며 그렇게 알아야만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공감자가 되기 위해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돕는 자로서의 내 견해를 말하거나 주장하기보다 그에게 주목하고 그의 마음에 대해 그에게 물어야 한다. 그의 세세한 속마음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전문가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비로소 그에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만이 하는 그의 마음에서 혼돈을 끝낼 그만의 길이 나온다. 당사자가 그것을 속속들이 느끼고 만질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공감자의 일이고 그것이 치유다.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기. 어릴 적 엄마의 폭력 속에서 자란 친구에게 천천히 집중하고 묻다 보면 친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안개들이 하나씩 거쳐 나갈 것이다. 그런데 잠깐 친구의 마음을 묻기 전에 한 가지 마음을 써야 할 일이 있다. 친구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처음 꺼낸 말이기도 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투성이일 텐데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순간이다. 내가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자. 내가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닐까? 저 친구가 앞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어쩌나. 그 때문에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불안이 해결돼야만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친구가 말을 꺼낸 이후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대화는 곧 끊어진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하고 열심히 공감을 해도 그렇게 된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같은 공감적 언어를 던져도 왠지 그 말이 스미지 않고 겉도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에 대한 감정과 상처를 공감하는 일보다 그 얘기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친구의 부담과 불안이 더 먼저 공감을 받아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친구가 가진 더 생생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 엄마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엄마를 두둔하며 이야기를 얼버무리려 하거나, 뭐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맞고 자랐잖아. 나도 그거보다 조금 더한 정도지 뭐 라며 말을 돌리며 그만둘지 모른다. 현재의 감정에 공감받지 못하면 과거의 상처를 꺼낼 수도 없다. 지금 여기에 감정에 공감받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 어렵게 꺼낸 친구의 말머리가 의미 있는 그의 속마음 이야기로 연결되려면 이 친구의 현재 감정이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감은 보이지 않는 고비들을 계속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그에 기대어 자기 속마음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자기를 만날 수 있다. 그에 기대어 자기의 전무에 대한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겠다. 그렇지 않니? 라고 친구의 불안을 먼저 알아주고 짚어줘야 한다. 공감해줘야 한다. 엄마 얘기를 꺼내기가 정말 힘들었겠다. 며 그의 불안에 충분히 눈을 맞춰줘야 한다.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을 알아준다는 건 내 존재 자체에 초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내 존재를 조건 없이 그대로 다 수용해주는 사람이란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이 들어야 사람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래야 자기 상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
자기 불안을 내려놓고 더 깊은 자기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다. 친구의 불안을 먼저 짚어주고 공감해줘야 친구가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그 얘기한 직후에 그가 불쑥 사실 그 얘기는 친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고 고백했다. 자신을 드러내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장해제를 한 것이다. 아, 그랬군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가 안전하다고 느끼니 그때부터는 그의 말에 집중하면서 그때그때 드러나는 현재 진행형인 그의 마음과 감정들에 마음껏 공감하면 된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던 엄마가 새벽에 날 깨우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소한 이유로 새벽부터 두들겨 맞다가 학교에 간 적도 있어요. 세상에나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태에서 학교는 어떻게 또 갔을까. 먹는 자국을 옷으로 덮어 가리고 나서던 등굣길. 학교에 가기도 싫었지만 엄마한테 다시 맞을까봐 멍하니 집을 나서던 어린 시절의 자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간들 공부에 집중이나 됐겠어요. 내가 말했더니 그는 그런가요? 하며 재수하던 시절의 얘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지금까지 내 머리가 나쁘다고만 생각했어요. 머리가 나쁘니 남보다 노력을 엄청 해야 겨우 비슷하게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이 많은 편이라서 저 자신이 너무 짜증스러웠거든요. 머리가 나쁘면 부지런하기라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스스로를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는 집중이 안 되고 잡생각이 많았던 자기를 머리가 나쁘고 게으른 증거로 여겨왔던 거였다. 엄마에게 발로 차여서 등교한 날이 더 많았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공부에 집중하고 어떻게 매사에 의욕적일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고통에 더 무게를 실어 공감했다. 어려서부터 죽을 둥 살 둥 필사적으로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한테 머리 나쁘다 구박하고 게으르다고 몰아붙이고 그랬네요. 나는 그의 생각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다. 잘했든 자신에게 야박했든 넌 그러고 있었구나, 그랬었구나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조망할 수 있도록 그의 앞에 선 거울인 양 나는 그를 계속 비추기만 했다. 그러게요. 내가 나만 가지고 닥달을 했었네요. 그랬네요. 엄마도 때리고 자기도 자기를 몰아붙이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그는 묻혀있던 많은 기억들, 자신에게 야박하게 했던 자기 모습들을 끝도 없이 떠올리며 꺼이꺼이 울었다. 내가 한껏 공감하는 그 힘에 기대어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가며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여러 모습들을 손으로 만지듯 보았다. 자책만 하던 그가 엄마에 대한 분노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아빠에 대한 혐오도 쏟아냈다. 동시에 엄마와 아빠에 대한 한없는 연민도 느끼는 그대로 표현했다. 사랑은 한 세포가 아니라서 어떤 경우는 복잡다단한 감정이 당연하다. 엄마 아빠에 대한 상반된 양극단의 감정은 부모의 삶에 대한 그의 입체적인 반응이다. 서로 모순되더라도 그의 감정은 모두 옳다. 나는 서핑보드 위에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처럼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와 함께 출렁거렸다.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며 3살 같은 건강성을 되찾다. 공감을 바탕으로 도달한 자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서 자기의 느낌이 정돈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다. 고름이 꽉 찬 상처에서 고름을 빼내듯 그는 공감 속에서 아픈 이야기들을 쭉쭉 끌어낸다. 고름을 빼낸 자리에 새살이 돋듯 그는 자기 상처 이야기를 하며 3살 같은 건강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느끼는 통증은 병든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 아니라 회복 중의 고통이다. 안전하게 공감받으며 자기 상처를 쏟아내는 사람은 그 아픔이
가벼워지는 과정의 아픔이라는 걸 스스로 감지한다. 그래서 아파도 계속 말할 수 있다. 상처가 떠오르는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 동시에 그 위의 빛의 속도로 도포되는 공감에 의해 상처는 새살로 채워진다. 공감은 상처를 더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다. 상처 위에 바로 스민다.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이다. 정확하고 집중력 있는 공감은 문제 해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진다. 공감은 치유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강력한 치유제다. 정혜신의 적점 심리학, 당신이 옳다.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